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대선 주자들의 어떤 공약 중에서 몇 가지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게 되면은 정치 싸움, 이념 싸움으로 번지기 되게 좋은 시기거든요. 물론 저도 저의 어떤 정치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부동산 얘기를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왼쪽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디테일한 거는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왼쪽으로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니라는 분들도 맞겠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제가 왜 시장을 맞췄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똑같잖아요. 똑같죠. 뭐든지 부작용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제 말은 좋은 면도 있을 거예요. 좋은 면도 있는데 제 말은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만약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힘차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거다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경제 기본 상식을 근반으로 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뺏는다는 개념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잊지 마세요. 재산을 뺏으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남의 걸 뺏자고 하시거든요. 세금을 안 내면서 112도 부르고 119도 부르고 누릴 거 다 누립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40%가 무임승차하고 있죠. 상위 20%가 대한민국 복지에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을 냅니다. 부자들 걸 뺏는다? 재산을 뺏는다? 수익을 뺏는다? 그럼 세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러면 그 복지는 언젠가 멈춥니다. 멈춘 다음에 그 복지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시중에 공급해서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자라는 성과를 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훨씬 더 높습니다. 세계 역사가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차별받는다고 남의 걸 뺏자고 하는 분들이 사회가 망가졌을 때 어떤 현상을 벌일까요? 또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할 얘기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놓칠까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됐거든요, 사실. 조금 더 구체화가 됐는데 여기 양도세 완화 있잖아요. 양도세 완화. 양도세 완화가 지금 여기 1주택자만 써져 있는데 다주택자도 완화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일시적으로 50% 정도. 지금 여기는 보시면 제가 요거를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계속 변할 거예요. 계속 변할 거예요.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닌데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완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예전에 양도세 완화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품을 물었거든요. 투기꾼들이 돈 벌고 빠져나가게 해준다고. 근데 요새는 별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느끼기에 시중에서도 양도세를 강화하면 물건이 나오지 않아서 역효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그 사람들은 세금을 뜯겨요. 결론적으로 돈은 나라가 다 벌어가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욕은 다 먹고 있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요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요소수가 지금 발생됐는데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사를 쭉 읽고 공부를 해봤는데 요소수 사태는 예상이 됐던 사태예요. 물론 별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주요 우리한테 수출을 해주는 국가들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근데 요소수가 문제가 터졌으면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을 해오는 건데 공급해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규제를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이거 사재기하고 이러면 되게 강력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100% 필요하고 잘한 조치라고 봐요. 왜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사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다고요. 사재기를 막고 시중에 필요한 양을 확보하면서 시중에 있는 양을 확보하면서 외부의 공급을 땡겨 오면은 해결이 돼요. 맞잖아요. 제가 할라는 얘기가 요소수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 비판이 아니고 들어보세요. 요소수 사태가 터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처음에 뭐래요? 전쟁 터진다 그러면 사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항상 조심시켜야 돼요. 옛날에 IMF도
우리 IMF 터진다고 미리 얘기를 못한 게 뱅크런이 터지잖아요. 경제 위기를 사전에 국민한테 통보할 수가 없어요. 요소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얘기가 딱 터지면 사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매점, 매석, 사재기. 어쩔 수 없어요. 처벌을 하고 이 사람들 거를, 그러니까 꽁꽁 요소수가 숨지 못하게 국내에 있는 공급이라도 땡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땡겨 올 수 있도록 사재기를 금지를 하고 강력 처벌하고 외부에서 공급을 부어버리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엄연히 따지면 우선순위를 두자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자면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이유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요소수의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소수의 공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돌고 돌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요소수의 공급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사재기는 할 이유가 없죠. 즉, 규제도 필요하고 처벌도 필요해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건 공급이에요. 공급을 할 게 아니면 규제를 해봤자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사재기 맞고 규제해봤자 해결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으로 와볼까요? 자, 부동산 시장으로 왔어요.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공급이에요. 공급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죠? 다주택자가 집을 사재기해서 그렇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이제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5년 동안 규제를 하고 처벌을 했어요. 실제로 처벌당한 분도 많아요. 정말로. 처벌당하고, 규제당하고, 옛날이랑 급이 달라요. 요새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데 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공급이 안 돼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럼 거꾸로 한 단계 더 가볼까요? 공급을 하면 집을 사재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여러분, 요소수 왜 사재기 합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재기 하죠. 주택은요. 공급을 충분히 해내면 공급을 미친 듯이 해제끼잖아요. 그럼 사재기를 안 한다니까요. 세금이고 나발이고 안 해요. 가격이 떨어질 건데 누가 사재기를 합니까?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설명하는데 제가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도세를 완화해야 돼요. 양도세를 완화하고 풀려난 공급에 사람들이 수요가 쉽게 불 수 있도록 수요를 소화시켜줘야 돼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50% 정도 감면해준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요소수로 얘기를 들자고요.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건 인과관계고 인간의 본능 문제예요. 다주택자가 사재기를 하는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전세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규제만 하면서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편하게 들어주세요. 주택 인허가를 하면은 늦어도 4년 후에는 준공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택 문제가 진짜 생겼을 때 공급 문제는 4년 후까지 해결을 못했으면 진짜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인허가를 해서 건설사가 돈을 벌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4년 후에 아파트가 미친 듯이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허가가 어디 있어요? 2017, 2018,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인허가를 줄였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줄인 게 아니에요. 데이터 찾아보세요. 2018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인허가를 줄였죠. 그럼 3년 후 2021년도부터 인허가 한 게 없으니까 공급이 없죠.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018년도까지인가요? 어쨌건 재개발, 재건축 다 말소시켰죠. 400구역인가? 구역 396구역인가? 400구역까지 말소해서 통계성으로 25만 가구, 제 계산상 35만 가구를 날려먹었죠. 그럼 서울에 공급이 있어요? 없잖아요. 규제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를 하다 공급이 충분히 되면 규제가 필요 없어져야 되는데 5년째 규제를 하고 올해 연말에 규제가 또 나올 거래요. 뭔 뜻일 것 같으세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잡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규제를 푸는 시중에 공급을 풀리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이 없는 분들에게 이걸 옹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집이 있는 분들은 긴장하시라고. 이거에 긴장하지 마시고 이거는 누가 긴장해야 돼요? 세금 낼 돈 없는 분들. 그죠? 세금 낼 돈 없는 분들, 탈세하시는 분들,
부동산 관련 범죄 저지르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벌을 받는 게 맞죠. 아마 쪽을 못 줄 겁니다. 저는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리고 이쪽은 누가 겁을 내야 돼요? 맞아요. 여태까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높기 때문에 시세가 오른 건데 그게 내가 입지를 잘 골라서 올라간 거라고 착각하시는 다주택자들. 이런 거 제대로 소화 못 하시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양쪽이 달라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라이브에서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하나하나 찾아봤는데 현실 가능성도 따져봤고 기존에 있던 정책인지도 따져봤고 기존에 있던 정책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봤는데 공부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있어요. 경제랑 교육이랑 성평등에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건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기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중앙일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요소수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요 규제 완화, 특히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기존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요소수 사태를 보고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소수 공급이 충분해지면 사재기를 할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건데 공급이 쏟아질 건데 사재기를 할까? 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